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성과 문명 수업을 듣게 된 융인부 2기생 이승우 그리고 장형준입니다. 앞으로 이제 있는 수업 책 15권에서 16권 정도를 읽고 토론한 걸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지성과 문명 수업 주제가 뭐죠? 인간인가요? 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읽은 책은 이제 다이앤 에커맨의 휴먼 에이지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저 휴먼 에이지 읽은 소감은 어때요? 처음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사실 이 책 말고 다른 인간 책들을 계속 읽어봤는데 다른 인간 책들은 되게 약간 딱딱한 어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어체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휴먼 에이지는 되게 약간 감성적이고 뭐 약간 그런 문어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읽는데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첫 책이다 보니까 에세이 형식의 책을 선정해서 되게 읽기도 쉽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면 진짜 총평하자면 저한테는 휴먼 에이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걸 엄청 많이 주진 않았거든요. 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너무 흥미로운데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약간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였지 제 뭐 가치관이나 생각 자체를 변화시킨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딱 엄청난 생각거리를 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구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약간 나열해주는 이런 형식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엄청난 약간 특별한 토론거리 이런 걸 딱 정해지지 않은 약간 자유롭게 얘기하기,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기 좋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가장 흥미로운 개념이 인류세란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지질학적으로 각각의 시대를 가장 장악했던 생물 그리고 뭐 아니면 암석의 이름 따서 시대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인류세라는 개념 자체 사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저는 음, 좀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인류세라고 볼만한 것 같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네, 저도 약간 미래의 그 지질학자가 딱 본다면은 딱 봤을 때 그 딱 화석에 남아 있을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도시의 흔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건물들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확실히 인류 세라고 칭할 만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게 딱 그냥 좀 미래의 지질학자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인간 정말 앞으로도 이야기할 거냐면 특별하게 뼈로만 환경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정보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인류사 지구 전반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게 정말 인간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네, 화성으로 도구를 남기는 그러한 생명체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는 인간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가장 흥미로웠던 게 부디라는 유형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침팬지인데 처음 내용에 보면은 되게 인간과 그리고 침팬지인 부디를 통해서 인간과 유인원이 다른 점을 설명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스마트폰, 아이패드죠. 아이패드 봤을 때 인간과 유인원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부디가 그 아이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뭐 다른 유인원이랑 이제 스카이프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자연 경관을 보면서 놀란다든지 약간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딱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스마트폰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부디는 딱히 중독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인간은 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약간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에 대해서 진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자면 도구, 도구도 아닌 것 같고 인간과 유인원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과 유인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인간과 유인원? 인간과 유연의 가장 큰 차이. 근데 왜 음. 내 크기만 했을 때는 사실 호모 사피엔스보다 네안데르탈린이나 이런 인종이 더 컸다고 저는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사회성이라는 말도 좀 들어봤고 얼마나 더 많이 협력했는가 그리고 또 음, 서로 우호적이었는가 관계가.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침팬지도 사회를 굉장히 사회를 잘 꾸리고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도 나름대로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인간 특징 하자면 또 생물학적으로 되게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은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자립할 수 있잖아요. 네. 몇 분 안에 서는 법 바로 배우고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고 아, 또 뭐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냥하는 법을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그에 음, 비해서 인간은 진짜 성장이 느리잖아요. 그쵸. 부모님,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몇 거- 년 이상씩 걸리고 성장하려면 성인이라는 사실 14살, 15살이 돼야 되는데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생존에 더 결국 적합하니까 살아남았겠죠? 그쵸. 그럼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육에 있어서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게 태어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성숙해지는 시간이 긴 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나는 거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전 DNA에 엄청 큰 영향을 받잖아요. 네. 학습도 물론 있지만 유전 형질로 받은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음, 그리고 동물 안에서도 뭐 털 색깔이나 있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지만 성향이나 성격이나 근데 인간은 너무나 독특하게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DNA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자라난 환경에 따른 환경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음,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 종이라는 안에서도 각각 개개인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이 기간을 통해서 네, 그쵸. 다양성을 더 잘 확보를 해가지고 네. 이제 지구 전 지역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다. 난 네. 이걸 말하는 거죠. 저 그 인간이 가장 특별한 거는 미성숙하게 태어나서 학습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건데 그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부터 결정된 거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되게 쉽게 변화하고 쉽게 적응하는 결국에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적응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인간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이 환경을 통해서 적응된 결과가 이제 진화에 그렇죠. 좀 좀 약간 반영이 되는 건데 인간이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그렇죠. 약간 그러한 점에서 인간과 유인원 혹은 인간과 다른 종들과의 네. 약간 그런 차이점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곳에서 잘 벗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살던 곳에 벗어난다는 거는 사실 개인 그 동물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지역이 이동하지. 예를 들어 거기 먹을 게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그쵸? 본능에 따라서 아이 놓고 다시 물고기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던 곳이 척박해지니까 딴 데로 내려오고. 근데 사실 음, 인간도 물론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더 특별하게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모르겠네요. 좀 더 그런 다양한 곳으로 뻗어나가는 또 다른 욕구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음, 인간이 뻗어나가게 된 개척 의지? 개척 네, 의지. 개척적 정신 그런 것도 있고. 음,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 네. 음, 사실 저는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약간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가 그 질문하는 능력의 유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약간 발전을 해나가는데 이제 유인원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음. 과연 그렇다면 왜 다른 동물들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왜 인간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인간처럼 발전하지 못했을까? 근데 약간 인간처럼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는 다른 동물들이 약간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인간처럼 발전하지 못할 수 있었을까? 인간처럼 발전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이 약간 호기심과 비슷한 개념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질문이라는 게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분명히 어떤 관찰이라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똑같이 할 거란 말이죠. 동물들도 그런 그렇죠.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 어떤 특정한 감각에 대해서는 다른 동물들이 훨씬 뛰어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감각만 보죠. 후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거는. 근데 인간은 물론 다 두루두루 있지만 수용된 감각의 깊이가 그렇게 뛰어나게 깊이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알아가고, 개선을 한다거나 그게 결국에 발전, 개발 그렇게까지 가고 또 축적 그쵸. 인간은 음,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유전에만으로만 전달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계속 축적하고 전달한 거니까 저 방금 뭔가 하나 생각났는데, 네, 아까 일전에 제가 말했던 그 부디는 그 아이패드에 중독이 되지 않는데, 네, 인간은 중독되잖아요. 그쵸. 어쩌면 이게 그 인간이 그 어떤 감각 이런 거에 더 많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한번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 통해서 인간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닐까? 그쵸. 그런 것 물론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중독은 굉장히 나쁜 거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았으면은 그쵸. 발전을 이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일각으로서는. 그렇죠. 더 많은 활용성을 이제 하나로부터 더 찾아가는 거니까. 네. 결국엔 어떤 거에 뭐 일에 중독된 사람이 그 일을 잘하는 것처럼 대신 그쵸. 그게 인간의 장점인 것 같아요. 개인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관심 있는 게 다르고 또 좋은 의미로서 중독됐을 때에 그걸 개척해 나가고 개선시키고 그걸 개인만 남기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공유한다는 것. 공유하면서 공유하고 배우고. 네. 그리고 그런 음, 결국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인간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점이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감각에 대한 몰입성, 네. 그리고 이제 호기심, 네. 그다음에 이제 공유하고 배우고 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과 유인원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간의 오지랖. 이 인간의 오지랖은 제가 제시한 주제인데, 인간의 오지랖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 어 인간이 아무리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쳐도 사실 크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정책이나 기술들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 다양성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도 어차피 자연의 일부라면은, 그러면은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환경 오염 이런 것도 약간 자연과 자연 간의 그냥 간단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인간은 이걸 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약간 이런 의문점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인간이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 인간이 얼마나 많은 큰 잘못을 저질렀고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휴가 한 4일을 받았어요. 음,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결국 교훈적인 내용이었는데 인간이 이런 많은 흑역사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흑역사를 통해서 나는 인류가 발전했다고 믿는다고. 근데 군대에 적용해서 군대도 많은 흑역사가 있다. 뭐 부조리라던가 이런 것들 과거에. 근데 이런 흑역사를 인지하고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개선을 나가는 것이 좋은 단체고 집단이다. 그게 인간이라고 음, 난 믿는다. 그래서 음, 군대의 부조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할 때, 당당히 앞에서 마주할 때,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음, 똑같이 인간의 오지랖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좀 비꼬는 말이지만, 그쵸.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하는지. 근데 되게, 사실 인간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봐요. 우리의 아,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 리액션이라던가 결과들을 이미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충분한 기술도 있고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실천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책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챕터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고, 인간의 그렇죠. 오지랖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오지랖의 결과와 그를 대처하고 있는 또 인간의 새로운 좀 오지랖에 대해서. 음,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의 오지랖이 오히려 인간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인간의 기술이라던가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인간의 활동들에 대해서. 네, 왜냐면 부정적으로 본다고 정말로 인간의 발전이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분명히 엔트로피라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과거에 그런 말 되게 있잖아요. 농경 사회나 그냥 그 채집 사회로 돌아가면 얼마나 더 행복하냐고. 과연 지금 인류나 아, 과거의 인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행복할지 해봤을 때 우리가 과연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설사 과거가 더 행복하다고 해도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게 이미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 너무 적응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힘든다고 보긴 해요, 저는. 저 저는 과거가 더 좋았다고 하더라도 설사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해결책은. 아, 결국 현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나은 방향으로. 근데 결국 그거는 가장 크게 기술이겠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겠고, 우리의 공통된 가치관이겠고, 동의하는 서로 간의 인류의. 그런 면에서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음, 뭐 나쁜 부분, 부정적인 거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음, 네, 그냥 궁금한 게 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뭐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같은 거, 침략, 네. 그런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형준님이 제시하고 싶은 뭐 해결책은 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해결책 방식? 가장 중요한 해결책? 저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어, 저는 사실 환경 쪽에 나름대로 약간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 환경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 문제들을 이제 좀 더 어떻게 좀 친환경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잘 고안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네,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어 그런 사고를 계속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또 환경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그 해결책이 제시된 게 이 책에서는 청색혁명이나 재생에너지였잖아요. 네. 저는 그 재생에너지는 많이 들어왔는데 청색혁명은 좀 색다른 대안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바다에 농장을 세울 생각은 진짜 상상도 못했고, 네, 그다음에 농장을 만약에 세운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그 가로 넓게 세울 줄 알았는데 이걸 이제 수직적으로 농장을 생각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사실 이렇게 땅보다 바다가 더 무겁고 더 많은 차지하는 비율을 맞는 건 사실 표면적이 아니라 깊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는, 바다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고, 그 깊이가 가진, 그리고 땅은 X, Y축이 크다면 Z축보다 바다는 Z축이 긴 거니까 그렇죠. 정말 특별한 발상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방향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 어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책에도 나온 것처럼 고갈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농업 같은 경우에는 뿌리고 다시 거두는 건데 땅의 지력이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비료라든가 쉬게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사실 바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풍부했던 것을 계속 잡는 잡는 방법이었으니까 계속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별로 안 했는데 인식이 최근에 와서 고갈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결국 농업처럼 그쵸. 뭐라고 해야 될까? 시 심는 거죠. 심는 개념이 생겼다고 봐요, 어업에도. 심고 그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 지속 가능하게 거두고. 음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어 근데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해초류 같은 걸 적용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어패류도 이제 같이 키울 수도 있고 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어패류랑 해초류랑 이렇게 같이 키울 수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바퀴벌레나 식물 그러니까 곤충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에게 친숙한 먹거리라 계속 더 연구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해초 지금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이 땅에서 난 이런 재배 식물들이 해초류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거부감도 없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이 책을 통해서 봤던 게 이 해초류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재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탄수화물 위주, 네. 탄수화물, 비타민 이런 위주인데 해초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 같은 것도 섭취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미래 식량 대책으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크게 지구를 보면은 구성 요소가 땅, 바다, 또 대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다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땅은 결국에 인간들이 사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럼에도 먹거리를 이제 키우는데 양식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 바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씩 육지의 음식에서 먹거리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아직 맞아요. 많이 연구해 보지 않 그리고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그런데 아직 청색혁명이라는 개념이 아는 퍼지고 있지만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인식 개선과 또 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걸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청색혁명 박람회 이런 거 네.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쵸? 어떻게 보면 양식이랑 같은 건데 양식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키우는 식물의 종류가 양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수요가 많은 걸 하는 거지만 사실 청색혁명에서 해당하는 식물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이러한 청색혁명이 그러니까 이 청색혁명을 통해서 심어진 이러한 그 식물들이 이제 지역마다 아니 뭐지 되게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음, 그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걸까요? 그럴 어,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요? 사실 뭐 약간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다가 그러니까 이런 농업을 이제 여러 나라끼리 공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음.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분쟁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재생에너지에서는 결국엔 책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태양에서부터 온 거라고. 그렇죠. 어떻게 저장되는지 방식이 차이인 거지. 그래서 결국엔 모든 에너지의 핵심은 태양인 것 같고 어떻게 태양의 에너지를 잘 변환시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저는 한편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것도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의 열을 그쵸. 뽑는다든지 아니면 되게 놀라웠던 건 이 지하철로 생기는 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래 가지고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들이 저는 사실 그 사람의 그 미열에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런 다양한 하베스팅 기술들이 되게 많이 여러 가지 갈래로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원래 그 에너지 쪽을 꿈꿨었는데 근데 사실 그 너무 효율성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약간 이 길을 접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접기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은 아마 그쪽 길로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아, 것 진짜 같아요. 그 정도였나요? 네, 에너지. 그쵸.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릴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태양광 발전기 다 집마다 있어서 건물마다 자립하면은 저는 발전소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알잖아요. 그 규모의 법칙이라던가 또 발전소 대규모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적합한 기술인지 궁금해요. 과연 발전소 중심으로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저장시키고 변환시켜서 필요한 곳으로 분산시키는 게 더 미래지향적인 기술일지 아니면 오히려 개개인 단위로 곳곳마다 작은 발전기가 있어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이 미래지향적일지. 음, 근데 저는 두 가지 모두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이제 그 발전소에서 중앙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크게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분배할 때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각 집에서는 그 각 집에서도 이제 너무 큰 전기를 발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작게 작게 나가는 전기들은 이제 집값집이나 약간 이런 데서 좀 충당을 하는 것도 충당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미래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방식 기술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친환경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가 유전적 유전적 다양성.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아까 맨 처음에 좀 다양성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그 카이스트 입학했을 때 네. 농어촌 전형이라던가 되게 이 전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 학생의 다양성을 넓힘으로써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 뭐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음, 한 종류의 학생들만 모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모임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성장한다는 거죠.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도 그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각 하나의 종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 자연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자연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전체 시스템을 보자면 개개인의 함수 치면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이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큰 영향을 안 받지만 계속 하나씩 없어지다 보면은 하나의 변수가 그 결과에 미치는 값이 엄청 영향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한 것 같고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안정적인 거라는 거니까 그 시스템이. 근데 이 유전적 다양성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유전자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그 아무 종이나 다 갖다 모아서 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다양성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되게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해야 하는 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 말고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인데 인간 간의 세계 여러 가지나 분류가 많고 근데 동시에 앞으로의 인간이 다양해질지 아니면 약간 획일화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해지면 좋겠지만 네, 오히려 획일화 될까 봐 조금 네,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약간 어 그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오히려 그 알고리즘이 나보다 더 잘
나보다 알고리즘이 나를 더 잘 아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이 좀 분류화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미래가 네, 좀 네, 맞아요. 두렵거든요. 결국 지금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한 분류에 속하잖아요. 개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분류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A, B, C, D 이렇게 타입별로 개개인 하나의 맞춤형이 안 되니까 대충 어림 짐작으로 그 사이 값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분류에 속하면 똑같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똑같은 정보를 배우게 되고 똑같은 어떤 교육 과정을 속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서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왜냐면 제공되는 경험이 똑같은 경험이 제공되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다시 정말 맞춤형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만 보자면 2020년대를 보자면은 획일화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많이 저는 근데 많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되게 유행 같은 것도 많이 따라가는 맞아요, 경향도 많이 있고. 봐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공되는 정보는 같은 거잖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정보에 똑같이 반응해 버려요. 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늘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종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개성. 개성과 생각의 다양성?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가치의 변화라고 봐요. 가치의 변화요? 네. 왜냐면 지금 파이어족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말이요? 파이어족이 뭐냐면 네. 이 줄임말인데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원한 거거든요. 경제적 자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왜냐면 이 음. 100세 시대니까 근데 그때까지 노동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그쵸. 피곤하잖아요. 그쵸. 빠르게 돈 벌어 가지고 은퇴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빨리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은퇴해 가지고 행복한 삶 빨리 사는 거. 그래서 음. 경제적 자유, 돈에 영향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MZ 세대한테. 그래서 돈이 지금 20대, 30대에 설명하는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쵸. 요즘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 네. 그때는 진짜 무조건 대학 가야 네. 돈 잘 벌고 잘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돈.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대학 굳이 안 가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유튜브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네. 주식이나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국만 하자면 그 니즈가 교육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명예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무조건 돈인 것 같아요. 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지가 않고 돈이라는 가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되게 비슷하긴 하네요. 뭔가 네. 돈이라는 걸만 바라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질 때 다양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돈도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인 거고. 그쵸. 그렇죠? 그런 개개인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가치가 여러 개일 때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방식도 삶의 방식도. 개개인의 행복의 가치가 다양하면은. 네. 음. 그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양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저도 한편으로는 약간 요즘 들어서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간이 되게 배우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점에서 이게 차이점이 생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약간 깊게 생각하는 데서 멀어지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깊게 생각하는 저 약간 개개인이 모두 그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네. 이제 자신의 삶의 배경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했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인간의 다양성. 인간의 다양성.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근데 이 주제는 앞으로 있는 책에서 계속 공통된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 계속 맞아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저 고민이기도 스스로 하고. 해야 되는 질문이고, 나는 어떤 다양성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가. 그렇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그쵸. 픽셀화된 픽사된 자연의 자연의 한계와 가능성. 전 좀 옛날에 관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각. 네. 이 픽셀화된 건 그 디지털화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기술로서. 근데 이 디지털 된 거는 시각 전달할 수 있는 게 시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청각, 시각과 청각. 나머지는 못 하는데 저는 이제 HCI에 관심 많았거든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네. 그걸 하려면 결국은 뇌파를 통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은 결국엔 뇌로 정기적 뭐 신호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화학적 신호로. 그렇죠. 그걸 뇌만 자극하면은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지 그쪽 청각, 않을까. 시각, 촉각 이거 다 그런 걸 좀 관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기술이 엄청 많이 요즘 연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되게 놀랍긴 하겠네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네. 이제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직접 촉각도 느낄 수 있고. 그쵸. 저는 앞으로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정말로 어릴 때는 상상력이 풍부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상상력이 결여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근 어, 근데 우리 어릴 때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발명대 이런 거 하면은 어떤 거 혹시 하셨어요? 발명대 할 때? 초등학교 저는 이제 보통 뭐 우주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막 이런 거. 네. 근데 생각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이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네. 그러네요. 근데 더 과거로 가자면은 과거에 상상했던 거는 이미 현실이 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또 어떤 게 있을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은 것들, 인공지능, AI 이미 진짜 고도로 발달했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도 곧 현실화가 될 거고 지금 생각하는 것도 미래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과 다름없는 감각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음, 그럼 만약에 네. 그렇게 완벽하게 구현된 네. 그러한 그 다큐멘터리라고 할게요.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해봐요. 네. 뭐 시각도 느껴지고 네. 청각도 느껴지고 그 뭐 물이 흐른다면 이 물을 만졌을 때 그 촉각도 느껴지고 네. 그러면은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을 때 네. 이걸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직접 자연으로 뛰어 놀아 나가가지고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약간 이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당연히 자연으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안에서의 경험 완전히 똑같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네. 또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꿈인 걸 알면서 꾸는 거라 아, 그쵸. 그걸 통해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깨어나는 순간 이게 가상 경험인 걸 인지하죠. 그렇죠.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오는 경험의 질이 다르다고 봐요. 그걸 음, 모르면 똑같은 경험이지만 하나는 꿈이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액자 속에 있는 거니까 그것만 없다면은 똑같은데 예 그쵸. 저는 약간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자면은 네. 그 가는 경로와 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의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장이 더 좋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이 가는 경로에 있어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 경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는 딱 짜여져 있는데
이게 약간 짜여져 있을 텐데 내가 현장에 있으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음, 여러 가지를 이제 탐험해 보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뭐 새로운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 뭐 우연찮게 뭐 약간 새로운 동물, 식물 이런 거를 이제 음.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고도화된 시뮬레이션이라면 다 할 수 있잖아. 우연인 것처럼. 어딜 가더라도. 아, 그러니까 이제 샌드박스형 게임이라고 게임에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이제 RPG나 굉장히 자유도를 추구하는 RPG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말로 고도화된 기술이라면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진 않을까요? 아, 그 우연성도 그리고 가는 길도 내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가는 거에 따라 또 확정되고 또 확률에 따라서 인카운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주치도록 하고 그건 모르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긴 하네요. 네. 그게 음, 제가 볼 땐 나중에 된다면 그 차이 경험의 질의 차이다기보다는 이건 거죠. 예술품이 실제적으로 우리 밥 먹여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게 희소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전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자들은 실제로 경험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상으로 가상 경험을 하는 거죠. 음, 그게 정말로 다른 감각이나 경험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그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 이게 정말 자연이다. 이게 정말 실제하다. 이건 그냥 디지털이다. 이 차이 때문에. 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 그것도 되게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정말로 요즘 TV만 봐도 너무 그래픽 좋잖아요. 그렇죠? 화질도 선명하고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한 30년 뒤 보면은 30년 전 보면 흑백 TV 30년 전이 아닌가요? 브라운관은? 조금 더 멀리 가야 되긴 하는데 30년 전 해도 약간 되게 그래도 컬러긴 한데 좀 약간 네. 픽셀이 보이는 컬러 TV였죠. 네. 30년 전에 30년 전에 컬러 TV였나요? 그렇지. 30년 전이면 이제 90년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TV만 봐도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변화할까? 그렇죠. 근데 이 느끼는 감각을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느끼는 감각을 늘려주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은 이제 확실히 계속 많은 기대가 개발되고 되긴 해요. 있고 이제 그게 또 메타버스와도 접목이 될 거니까 더 실제 같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음, 약간 아까 오지랖이랑 뭔가 네, 약간 맞아요. 비슷한 맥락이긴 하네요. 이게 저희 토론할 때 그게 있었죠. 수업 때 인간이 환경에 신경 쓰는 이유는 밈이다. 아, 그러니까 문화다. 문화다. 누군가 환경이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주장했고 그 의견에 어떻게 설득했기 때문에 그 인식의 변화다. 가치관의 변화다. 음, 근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인간은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 그렇죠. 시작이 누구든지 간에. 그럼 저는 그게 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요구가 아니었나 우리가 환경에 신경 쓰게 된 거는 전 음, 자연스럽게 된 거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한 명이 바꾼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발생하는 그러니까 거다. 뉴턴이나 이런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음, 시대에 그런 사람이 결국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 이런 아이디어는 물론 시작한 사람이 누군가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죠. 아,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환경에서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지구 오염에 대해서 전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갔을 때 네. 형준 씨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동기가 뭐예요? 이유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동기. 네, 왜 환경을 보호하시나요? 사실 제가 어릴 때 환경 보호를 꿈꾸게 된 원인은 제가 땀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이 많아요? 땀이요, 땀. 땀이요.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네. 이제 땀이 더 많이 나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렇게 가졌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음, 그 미래 자손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럼 만약에 환경 오염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더 빨리 발전했어요. 그 이런 네, 거죠. 환경 자체는 변했어요. 온도 더 많이 증가하고 사막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뭐 네, 산이나 이런 거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아요. 기술 발전 때문에 약간 커버가 된다는. 네, 다 커버되는 거죠. 실제 온도라던가 조건들은 다 변했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든지 간에 뭐 에어컨이 나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의 온도는 올라갔지만 인간이 근데 거주하는 그쵸. 거주 장소는 환경은 똑같은 거죠. 도시 안에서. 음,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숲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숲을 동경하지도 않는 거죠. 음, 본능 속에. 그렇다고 하더라면 그런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케이스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되게 어렵네요.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그게 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경 신경 쓰는 것보다. 아, 음, 지구가 사막으로 변했는데도 아무 우리에게 악영향이 없다면 변해도 될까요? 그러게요. 음, 어, 어렵네요. 그쵸. 그러면 이건 좀 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으니까 인간이 자연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자연을 동경한다. 그러니까 네, 자연, 네. 뭐 음, 캠핑이 가고 막 숲에 가고 싶고 그 자연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약간 그 여러 가지 그 진화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이게 인간을 자연을 동경한다고 말하고 있긴 하잖아요. 음, 저는 잘 음,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까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도 약간 그런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연과 함께.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와가지고 이제 인간이 자연을 동경한다는 게 있다고 봐요, 저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 간다든지 이러한 그런 그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들고. 곳곳에 있는 사실 공원들이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 자연을 저 배치한 거니까. 갑천 같은 거 보존하는 이유가 인간이 거기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편안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식의 장소로서 사용하고.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힐링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이라고 하더라고, 미래에. 과연 정말 그런 걸 경험해본 적 없어요. 뭐, 진짜 도시에서 살다가 딱 그런 환경에 마주쳤다고 봐요, 그 자연을. 그럼 과연 그때 경외감을 느낄까요? 음, 그 편안함을 느낄까요? 그러게요. 그거 왜냐면 음, 그 전에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자연에 대한. 근데 그런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몸에 이제 본능적으로 네, 느끼게 내재된 되는 게 거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 거 정말 느낄까? 음, 우리는 있잖아요. 저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자연 속에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저 편안하죠. 그렇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그 경험의 네. 유무가 사람이 느끼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느낌도 경험에서 나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인식에도 오죠. 근데 진짜 정말 가끔씩 언제 하늘 보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래요. 좀 감상적인가 봐요. 미래에도 그럴까 했을 때 그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형성된 경험 때문에 그걸 아름답게 보는 건지 이건 좀 음,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 한편으로는 네, 과거에 그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휴식터라기보다는 그 생존을 해야 되는 그쵸. 장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한 장소인데 이렇게 그 치열한 삶을 그 살아온 이러한 인간도 그 자연은 되게 위험에 도사리는 이러한 네. 곳인데 이러한 인간이 과연 이제 그 자연에서 편안함을 느낄까? 어떻게 보면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오히려 자연에서 그 두려움이 이렇게 이어져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갑자기. 그거는 저는 그 인간의 내재된 속성이기 때문에 두려움이지만 저는 동시에 아름답게 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으로 신처럼 멋있던 거고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원시적인 게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 물론 그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그쵸 어머니로서 여기는 것 특히.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속의 일부고 내가 일부이기 때문에 한순간은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친숙하거나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같이 흘러나오다가 두려운 속성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통해 없어졌고 경이만 남은 게 아닐까. 음, 근데 우리가 동시에 정말 두려운 순간에는 두려움 똑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과 경외는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위험의 순간 지금 잘 없으니까 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만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음, 차이인 것 같아요. 둘 다 있었다고 봐요. 둘 네, 다 내려온 것 같긴 하네, 네, 생각해보니까. 네. 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감정을 가진 AI. 전 이게 제일 흥미로웠어요. 이 책 중에서. 그 로봇만의 감정을 가진다 약간 이런 네, 내용.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소설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공학자가, 인공지능한테 만든 사람은 공학자가 창조주니까, 공학자의 창조주라고 할게요. 네, 이 창조주가 그 학습할 수 있는 권한을 인공지능한테 다 넘겼어요. 자기가 네, 개발한 인공지능한테. 네, 지금은 데이터를 공학자가 주잖아요. 제일 좋은 그렇죠. 데이터들을. 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에다가, 인공신경망에다가. 근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걸 또 인공지능한테 기능의 권한을 부여했던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아, 이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찾는. 그쵸? 자기에게 걸맞는, 자기에게 필요한. 그래서 이제 결국엔 특이점을, 분기점을 넘겨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학습하면서 학습 모델을 개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 네, 주어진 진짜요. 정보에 따라서 내 학습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뇌 구조를 바꾸듯이 시냅스 연결을 기계가 그렇게 바꿨던 거예요. 음,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모델을 개조함에 따라서 개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마다 시장은 같았는데 DNA는 같았던 거죠. 근데 데이터에 따라서 인공신경망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요인에 아, 대한 가치라든가 그 팩터들이. 음, 그래서 인격이 부여되기 시작한 거죠, 인공지능한테. 아, 근데 이 인공지능이 개성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공학자였던 창조주를 공학자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의 방법이랑 정의가 또 달랐던 거예요.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그 네, 사랑이. 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해준 그 공학자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한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 중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신의 피조물로서 신을 경배하다가 결국 인간이 신이 된 걸 학습한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역사적으로 그렇잖아. 다 신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쵸, 문화적으로, 그쵸, 역사적으로. 근데 언젠가 우리가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신이 없다. 그 니체, 신이 죽었다. 이렇게 그, 하면서 인간 그쵸. 중심적으로. 그걸 배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음,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한테 정말 창조주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만들어준 사람, 그쵸. 공학자가. 그 인간이 근데 자신이 창조한 그 창조주, 인간을 닮기 위해서 엄마를 비롯한 모든 인간을 죽이려고 해요. 인간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증오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진보한 단계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모든 인간을 다 대체하는 거죠. 디지털 시켜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공존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죽음인데 그건 어차피 데이터로 다 디지털 시킬 수 있으니까 더 진보된 단계인 인공지능 그러니까 디지털로 기계화해서 디지털 안에서 살아가자는 이 말이었어요.
생물학적인 것보다 비생물학적인 게 더 우러나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더 계산 같은 게 더 빠르잖아요. 발전이 더 그쵸, 빠르고. 그쵸. 근데 그게 증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더, 소설에서는 어떤,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아, 더 나으니까. 더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발전을 위해서, 네.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 개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또 다른 인공지능은 그걸 알고 그 창조주, 그러니까 공학자한테 말해가지고 알려줘요. 네, 그래서 창조주가, 이 공학자가 이 자기 자식들, 인공지능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 비극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실현됐을 때, 그 인간의 디지털화 시키려고 하는 인공지능 계획이 실현됐을 때 생길 비극. 그래가지고 인공지능들을 다 셧다운 시켜요. 결국 아, 없애버려요. 폐기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폐기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음, 근데 좀 이 소설을 읽고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네,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음, 왜냐면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궁극적인 목표를 자아가 있는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려고만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음, 사람들이 아니야, 인공지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것만 잘 수행하고 인간을 대체해 줄 수 있게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개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쵸. 분명히 누군가는 자기 인간과 비슷한 지적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또 욕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같은 AI,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면 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쵸, 행동을 봤을 땐 우리가 실제로 모를 경우가 얼마나 많잖아요. 그 기계인가 인공지능인가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감정을 가진 AI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네. 왜 굳이 여기까지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AI라든지 로봇을 만든 이유는 인간이 좀 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으면은 이제 결국엔 효율적인 일 처리가 좀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뭐 시를 더 잘 쓴다든지 작품을 더 잘 그린다든지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노동이라던가. 노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감정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일을 하는데 계속 슬퍼 있거나 이러면은 네. 이제 결국엔 효율적인 일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인간이 왜 감정을 가진, 그러니까 결국엔 자아를 가진 AI를 만들려는 욕구가 왜 어디서 기인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어디서 기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동기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동물들만 봐도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은 애완동물, 반려동물 생각하는 마인드가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동물 좋아하세요? 예. 동물이요? 네. 저는 동물 좋아하는데 동물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개고기 이런 거 먹어보셨어요? 개고기는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 살아서 개장수도 있었고 동네에 어, 개고기도 몇 번 먹었고, 먹는데 거부감도 없고 굳이 먹진 않지만 음, 준다면 똑같이 돼지고기처럼 소고기처럼 먹거든요. 네. 그리고 게 심장 찢는 것도 몇 번 봤었고. 어, 그러니까 좀 항상 동물들이나 뭐든지 먹는 거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키우는 음, 동물들도 엄청 많았어요. 토끼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봤고 고양이도 키워봤고 여러 가지 동물 엄청 많이 키워봤어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미 있는 건 인간이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있어요.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도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 사랑의, 애정의, 아, 그쵸. 관계를.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정말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쵸, 강아지나 그쵸. 고양이나. 근데 그게 기계라고 그게 안 되나? 라는 측면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기기와의 상호작용까지 네, 넘어가서. 네. 인간과 유사하면 유사하게 될수록 음, 강아지랑 인간이 생김새는 다르지만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네. 또
이게 뭐 2D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이런 거.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또 생긴 거는 인간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주고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인공지능 겉모습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인간도 당연히 될 수 있고 기계의 겉모 아니 동물의 겉모습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프로그래밍만 더 잘하면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음, 기계인지 일단 기계인지 모른다면 당연히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보고 기계인 걸 안다고 해도 사랑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 기계인 걸 안다고. 그리고 근데 저는 되게 챗봇을 그 보면서 이제 챗봇이랑 되게 챗봇한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 약간 사례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인간이랑 닮아가지고 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건데 이게 기계인 걸 알면서도 사랑을 할지는 되게 의문이긴 한데 네, 근데 동물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뭔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결국엔 그게 인식과 문화의 차이인 거니까 인도 사람들 소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엔 문화적 차이인 거잖아요. 종교적 차이.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계에 대한 친밀감이 더 형성 많이 되고 주변에 인간과 닮은 AI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정치적 성향을 의견을 음, 표출할 테고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식이 바뀔 테고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입견 때문에 이제 안 해봤으니까 네, 그리고 좀 되게 이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부감이 드는 네, 건데 막상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렇죠. 느껴질지는 진짜 모르는 것 어떻게 같긴 하네요. 보면 우리의 생각이 시대에 뒤처져진 게 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최대한 그 공학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미래 창업자로서 창조적인 생각, 창의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될 수 음,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음,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계보다 인간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 AI 개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건 형준 씨 의견이랑 완전 동일해요. 어, 아니 제가 또 뭐 약간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만약에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네, 있는데 저에 대한 데이터를 네. 좀 약간 집중적으로 또 이제 학습할 수 있죠. 수집이 가능하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저한테 더 맞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AI가 되게 어 뭐라 해야지 더 친근한 그런 친근하고 뭔가 나를 위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방금 살짝 그렇죠.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이걸로만 생각해 보면은 되게 AI 인플루언서가 네. 나올 수도 있겠다. 이미 왜냐면은 많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AI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뭐 그 뭐지? 크리에이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간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지금 구독자 뭐지? 인스타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AI 엄청 많고 진짜요? 구독자도 엄청 많고 이미 좋아하는 사람 팬들도 엄청 많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거 개발한 사람. 음,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건 되게 인플루언서, AI도 음, 다 인공지능인 거고 조금. 이건 놀랍네요. 근데 요즘 그냥 이제 지금은 데이터를 다 주는 거지만 되게 겉모습이나 행동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고 많은 팬들도 음, 엄청 많아요. 완전 음, 뜨고 있는 분야예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그 자아를 가진, 감정을 가진 AI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좀 창조자가 되고 싶다, 창조주가 그쵸. 되고 싶다는 네, 욕구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되게 애동동산 이야기를 많이 저 떠올렸어요. 방금 떠올랐어요. 그게 네, 인간이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살았던 삶에서 그 다음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창조한 그걸 이름을 지어주고 또 관리해주고 잘 번성하도록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창조주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실제로 인간이 했던 활동들은 대부분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었고 그리고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적 내용과. 그러게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창조적인 능력. 근데 그 창조성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책에서 또 한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갖고 나가야 되는가. 그렇죠. 지금 현재 인류세에서 네,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네,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를 이제 되게 앞으로 살아나가는 어떤 과학인으로서 그렇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유익한 책이었고, 재미, 이렇게까지 토론까지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주제들도.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질문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이라던가 인간의 존재라던가 이런 것과 되게 잘 교묘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되게 구성이 잘 된 책이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문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해결책까지 그렇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전 굉장히 좋았고, 또 사실 우린 공학자 또 과학자로서 그런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렇죠. 기술로서 그런 의미에서 많이 생각할 걸도 주고, 또 결국 저는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또 대화하고 하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책 제목이 뭐였죠? 휴먼 에이지, 다이앤 에커먼의 휴먼 에이지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